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어제 지급을 시작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첫날 101만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되는 신속한 행정에 기록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갈 곳이 없는 거리의 홈리스에게 지급되는 임시 주거비는 강추위가 몰아치는 1월이 되면서 끊겼습니다. 회계 연도에 맞추다 보니까 중단됐다는 겁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오갈 데 없고 임시 주거비도 끊긴 홈리스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기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무료 백신 접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는 이미 확보한 백신 물량에 이어 추가 백신 도입과 관련한 최종 계약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백신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도 무료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이번 토요일인 오는 16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합니다. 특히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을 포함해 집합 금지 시설의 단계적 허용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연초 급등하며 주식 열풍이 부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공매도 재개 방침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과열 논란, 투자 전문가인 존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서 탄핵 절차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미수도 워싱턴 DC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제2의 유혈 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엿새 만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과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퇴근길 날씨와 교통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주일 만에 수도권에 또 폭설이 내렸습니다. 다행히 한파가 풀린 데다 제설 작업도 빠르게 이루어져서 지난주처럼 빙판으로 변하지는 않았지만 퇴근길 정체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두워지면서 눈은 그쳐가는 것 같았고 퇴근길 정체가 이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 전과 비교하며 눈도 거의 그쳤고 흐름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조금씩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길이 막히는 모습에 차를 갑자기 돌리거나 택시에서 내려서 근처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일 서울에서 가장 많은 10cm 이상 눈이 내렸었는데요. 갑자기 내린 폭설로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퇴근길에는 이 일대 3km 정도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고 급기야 운전자들은 차를 두고 대중교통으로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그런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눈은 6cm 넘게 내렸는데요. 그때 쌓였던 눈에 오늘 한방눈까지 더해지면서 길이 얼어붙은 상태여서 빙판길은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서울 시내 교통은 어떤지 서울 시내 교통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오후 한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대부분 해제된 상황입니다. 애초 저희 취재진이 상암동 본사에서 이곳까지 이속 22km 거리를 2시간 만에 도착할 정도로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 탓에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서초구, 경기 김포시와 고양시, 인천에도 대설주의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강남구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풀렸는데요. 이렇게 눈이 그치면서 교통 흐름도 많이 원활해졌습니다. 평소 퇴근길 정도의 정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통제됐던 북악산길, 정릉로와 사직공원 일대도 모두 길이 열렸습니다. 현재 종로에서 강남까지 40분이면 도착할 정도로 길이 많이 막히지는 않는 상황인데요. 서울시가 인력 4천여 명, 장비 1000여 대를 동원해 제설 작업을 하고 있고 퇴근 시간대도 거의 끝나가는 만큼 교통 상황은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곳곳에 눈이 많이 쌓인 데다 밤까지 계속 눈이 올 수 있는 만큼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정보에도 계속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초역 사거리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이어서 도로공사를 연결해 보다 자세한 퇴근길 도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아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차를 야외에 주차했다면 시약보를 위해서 창가 쪽이나 백미러 쪽에 쌓인 눈은 꼭 치우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하다 미끄러진다면 핸들은 바퀴가 미끄러지는 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초보 운전자라 생각해 주시고 무조건 천천히 이동하면서 안전거리 확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요, 잠시 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그새 정체가 많이 풀려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많이 막히는 곳은 많이 막힙니다. 안산 쪽이나 안현 지역은 다시 눈의 굵기가 굵어지기 시작해서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먼저 계속해서 자세한 곳 영동고속도로입니다. 인천 쪽은 북수원을 중심으로 총 18km 구간 부분적인 정체고요. 강릉 쪽은 정체는 거의 없지만 안산 위쪽으로 눈이 다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안전운전이 필요합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삼막 부근으로 인천 쪽 정체가 다시 풀려갑니다. 남동 일대 인천 방향으로 짧은 구간씩 정체여서 제2경인선은 조금씩 정체가 풀리고 있는데요. 수도권 제1순환선 안현은 일산 쪽으로 다시 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남과 송내 구간만 해도 무려 17km 구간 정체고요. 송파 지역에선 판교 방향으로 본선 흐름은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구리 방향으로 20km 가까운 정체고요. 현재 계속해서 구리 쪽으로만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띠 착용 잘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현재 자세한 날씨와 내일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그쳤지만 여전히 많은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수영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지금 어디에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앞서 들으신 대로 서울은 눈이 대부분 그치거나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강하게 눈을 뿌리던 눈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서해상에서 또다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경기 남부와 동부, 강원과 충청, 전북은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 용인에는 약 5cm 정도의 많은 눈이 쌓이면서 30분 전에 추가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도 눈구름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가고 점차 약해지면서 서쪽 지방은 밤 9시를 전후에 눈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과 충청, 경북 지역도 자정 무렵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과 경북 북부에는 최고 5cm, 충남과 전북에는 1에서 3cm, 수도권과 전남은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파가 누그러들면서 도로에는 눈이 녹아있는 상태인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욱 위험한 만큼 안전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센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이미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에 이어서 추가 백신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약사 노바백스 백신의 추가 도입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민 백신 무료 접종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정부가 백신 추가 확보가 임박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동안 또 다른 글로벌 제약사의 백신 도입을 추진해왔고 최근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앞서 우리 국민 5,6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추가 물량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하실 수 있도록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신 폐기 상황에 대비해 다양한 백신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접종을 시작한 해외에서 보관과 운송 과정에서 백신이 변질되거나 초저온 유통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납품이 미뤄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 총리가 말한 또 다른 플랫폼, 즉 백신 제약사는 앞서 정부가 협상 상황을 공개한 노바백스가 유력합니다. 연내 모더나와 계약 체결 시 5,600만 명분으로 늘어납니다. 노바백스, 화이자 등과의 협상이 끝나면 물량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통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긴 편이어서 이미 구매 계약을 완료한 백신 4개 종을 보완할 수 있는 제품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최대 1,000만 명분 이상을 이르면 2분기 안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당국이 접종 시점을 2월 말로 제시한 가운데 백신 운송을 위한 초저온의 콜드체인 인프라와 접종 인력 시스템 구축도 남아있는 과제입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무료 공급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치료제도 무료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주도로 방역과 치료제, 백신 3박자를 갖춰 코로나19 극복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 하루 만에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정부 주도의 위기 극복 구상에 가세했습니다. 백신에 이어 코로나19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겁니다. 이 대표는 국가적 재난에 가까운 상황에서 당연히 정부가 나서 감염병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특정 회사의 치료제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치료제 무상 공급이 방역에 효과가 있는 건 물론이고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도 기존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균 2주에 걸친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 비용 대부분을 현재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 치료제를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보급하면 치료 기간도 줄고 그만큼 기존의 재정 부담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잘하면 한두 달 안에 진단, 치료, 예방, 3박자를 모두 갖춘 나라로 될 것도 같습니다. 가장 빠른 코로나19 치료제는 임상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현장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어제 아침 10시에 생방송으로 중계됐습니다. 전 국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바로 기사가 올라왔는데 단 몇 분 만에 기사 쓰고 편집을 했습니다. 10시 10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불붙은 코로나 무상 백신 논란. 언제 불이 붙었을까요? 발표한 직후인데 또 불이 붙는 걸 어느 틈에 또 확인을 했을까요? 혹시 내용을 미리 청와대 기자들에게 알린 건 아닐까 싶어 다시 한번 다 찾아봤더니 가장 근접한 뉴스는 KBS 뉴스인데 9시 45분쯤입니다. 그나마도 알고 있는 거는 백신 접종 치료제 개발 계획을 설명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무료 백신 얘기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 알고 반영한 언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붙는 논란. 그렇죠. 어떻게 불이 붙은 걸 확인했을까? 그 기사를 다시 찾아봤더니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불붙은 코로나 무상 백신 논란에서 갑자기 주사비만 2조 재원 마련의 비상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제목은 또 왜 바뀌었을까요? 고친 이유를 한번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무료 백신 접종 환영한다라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전 국민 무료 접종에 대해서 논평을 한 야당은 또 없습니다. 이미 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한 내용들입니다. 보십시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무료 접종해야 된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가장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바로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다.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역시 국민의힘 수석이죠. 서울 시민의 선택을 받으면 나는 서울 시민 모두에게 무료 접종하겠다. 논란에 불을 붙이려고 해도 논란에 불이 붙지 않으니까 결국 기사 제목을 바꾼 걸로 보입니다. 변상옥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단 감염의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북 상주의 종교시설을 통해 감염이 확산하고 있어 방역당국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말 경북 상주의 BTJ 열방센터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가운데 일부가 다른 9개 시도의 종교시설과 모임을 통해 바이러스를 전파해 모두 450명이 추가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열방센터 방문자의 67%, 1,800여 명은
아직 검사조차 받지 않아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지자체별로 방문자분들에게 개별 연락을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분들이 연락을 받지 않으시거나 코로나19 3차 유행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생 508명, 해외 유입 29명으로 전체 신규 환자는 537명입니다. 전날 451명보다 80여 명 늘었지만 검사량이 6만 2천여 건에 달해 전날 2만 8천여 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습니다.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를 나타내는 양성률도 0.86%로 지난해 11월 이후 2달여 만에 처음으로 1%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감염 추이가 앞으로 확산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추세를 이어 확실한 안정세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각심이 흐트러져 재확산의 늪에 빠질 것인가가 바로 이번 주에 결정될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지금은 방역의 고삐를 늦출 상황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방심한다면 코로나19 진정세는 일주일도 못 가 급변할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피로감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시행은 오는 17일까지입니다. 정부는 하루 전인 16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별개로 실내 체육시설이나 학원 등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영업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 여부가 오는 16일 결정됩니다. 사적 모임 금지까지 추가한 끝에 1000명대 확산세는 멈췄지만 확진 규모만 놓고 보면 여전히 2.5단계 기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확산이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도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거고 무조건 단계를 내리면서 모든 거를 풀게 되면 앞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는 단순히 환자 숫자만으로 단계를 조정하지는 않는다며 여러 방역 지표를 함께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감염 규모와 방역망 내 관리 비율, 환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재생산 지수도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거리두기 특성상 국민 수용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3차 유행 감소세가 완만해 섣불리 완화했다가는 환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직 이 유행은 재반 등의 가능성도 충분히 남아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많은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단계 조정과 별개로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등 집합 금지시설 운영 허용도 논의 중입니다. 한 달 넘게 생계에 어려움이 큰 만큼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단계적으로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5단계는 그대로 두더라 하더라도 완화를 시켜줄 겁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협회 이익단체에서 반발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요. 과학적인 증거와 근거에 입각한 완화를. 한편 현행 5단계 거리두기 개편 여부는 3차 대유행이 안정화된 이후 논의할 계획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자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힘들지만 이번 주만 버티면 영업을 확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북창동의 식당가. 직장인이 몰릴 점심시간이지만 손님이 북적이는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고강도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까지 내려진 이후 매출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50년을 맞추는데 하들이 말도 못해요. 보통 2끼, 3끼 받고 가요. 200만 원 받는데 대만이 100만 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나와 뜯으려고 고마워서.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2.5단계와 모임 금지 지침이 이어지는 게 어느덧 3주. 고강도 방역 조치에 신규 확진자 수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감염 확산 불씨는 여전합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들도 눈에 띕니다. 룸 안에는 4명까지만 들어가요. 아니, 연습은 안 될 수 있어요. 네네네. 3명은 안 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업주들은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모임 금지가 사라지는 식당에선 인원과 상관없이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한결 숨통이 트일 거라는 반응이고, 뭐 방이 뭐 8분 들어가는 방, 6분 들어가는 방 이렇게 만들어 놓은 방이라 3분밖에 못 앉으시니까 너무 많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이죠. 조금은 나아지겠죠.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아요. 동전 노래방도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영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분리된 공간으로 돼 있으니까 분리된 공간에서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고 영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게 아닌 이상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더라도 매출이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인식 자체가 사람들은 많이 나오려고 하지 않아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돌아가려면 한 2-3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그 어느 때보다 휘청이게 된 자영업자들. 일단 이번 주만 견디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다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여성 수용자들도 집단 감염이 확인되는 등 교정시설 내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교도소의 직원 2명도 새롭게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상주 BTJ 열방센터와 관련이 있는지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7차 전수검사에서 여성 수용자 1명이 처음 확진된 서울 동부구치소. 8차 전수검사에선 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여성 수용자들이 무더기로 추가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방 수용자 3명과 옆방 수용자 1명, 배식을 담당한 수용자 1명까지 모두 5명입니다. 7차 검사 때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여성 수용자 첫 확진 이튿날 대구교도소로 긴급 이송된 여성 수용자 250여 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 밀접 접촉자와 기저질 환자 등은 이송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잠복기나 추가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고려하면 안심하긴 이른 상황입니다. 동부구치소 8차 전수검사에선 남성 수용자와 출소자도 추가 확진됐고 영월교도소로 이송된 10여 명이 감염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경북 상주교도소에선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BTJ 열방센터와 직선거리로 25k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이들이 열방센터나 개신교 선교단체 인터콥과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직원들이 이들 단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집단 감염 사태는 한 달이 넘도록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른 교정시설의 산발적인 확진 사례도 이어지고 있어 사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네, 이렇게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원인과 책임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가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8차 전수 검사까지 시작을 했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구치소라고 하는 공간이 도대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밀폐된 시설이죠. 그러니까 그 밀집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서도 140%가량에 이르른다고 해서 제가 밀접하다, 밀폐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대부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생각하기 어렵겠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비춰지는 그 수용소의 방 정도면 굳이 얘기를 한다면 정말 호텔방처럼 넓은 곳이고요. 실제 이제 수용소들 같은 경우, 구치소들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좁은 시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시피 하기 때문에 뭔가 감염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했을 경우에 특히 무증상인 상태로서 감염자가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전파되기는 굉장히 쉬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죠. 예. 예를 들면 서울 동부구치소는 그러면 600명이 넘는데 서울구치소는 왜 1명이냐? 또 교도소는 몇십 명에서 끝나느냐? 동부구치소의 구조나 아니면 시설들에 뭔가 또 문제가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새로 지어진 곳이기 때문에 시설은 가장 좋은 곳이라고 또 알려져 있고 그나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구조적으로도 조금 더 방의 여유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 곳인데요.
어쩌면 오히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소홀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하. 생각도 이건 예. 지금은 사실은 추측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네네.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서울교도소, 서울구치소보다도 이 마스크 확보량 같은 것들 물량이 굉장히 좀 부족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이 보도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구조 자체가 전부 다 또 실내에 있다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동장이라든가 뭐 진료실이나 이런 공간들도 별도의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그 건물 내부에 있다라는 것이 동선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른바 에어로졸 감염에 의해서 공기 중에 그냥 떠다니는 감염이 되진 않지만 예. 그러나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동선을 이용을 한다라면 뭐 수감돼 있지만 배식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복도로 오갈 수 있고 예. 같은 식당에서 음식물을 가져가게 되고 또 사용하는 물건 같은 것들이 중복해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아마 사태가 진정이 되고 나서 방역 당국의 방역 전문가가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일단 파악해야 되겠지만 지금 막연하게 보이는 걸로만 봐도 다른 구치소들보다는 위험도가 좀 높은 그런 예.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건 맞죠. 네. 예를 들면 수감돼 있다가 운동 시간이 되면 다들 운동장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야외에 있다가 다시 들어오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라 아파트형으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 모든 시설이 있어서 거기서만 움직이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있겠군요. 동부구치소의 이제 감염 상황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 얘기를 잠깐 한번 좀 들어보고 오죠. 현재 모든 구치소가 수용률이 그 130, 140% 넘는 거고요. 그런 밀집 수용 때문에 아마도 동부구치소 같이 이명박 정부 당시에 이 초고층형 밀집 수용 시설 지은 것 같습니다. 이 혐오 시설로 의원님 당장 그 부산의 그 구치소 옮기려고 해도 의원님과 장재현 의원님 사이에 서로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혐오 시설로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체건을 하시면 어떤 방도가 있겠습니까? 네. 초고층형의 밀집형 수용시설인데 이명박 정부 때 지은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 지었다 무슨 상관이냐고 바로 이제 반박이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사실 그 부분이 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막지를 못했다고 하는 건 또 여전히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추미애 장관이 이명박 정부 때 지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겠지만 분명히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또 동시에 또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고 오히려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금 최근에 지은 시설이고 시설이 좀 뭐 수용시설 자체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선호도가 높은 구치소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라면 뭔가 감염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 지은 시설치고는 좀 오히려 잘 방어를 못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면 그게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이 진정이 되고 나면 방역 전문가분이 반드시 점검은 필요할 것이다. 여기가 혹시라도 다른 구치소보다 구조적으로 더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그게 아니라면 아까 얼핏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설이 오히려 좋다는 이유로 조금 더 구치소 측에서 좀 더 소홀했던 게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점검을 해봐야겠죠. 네. 추미애 장관이 애매한 답변을 해서 이제 문제로 지적된 게 이명박 정부 때 지은 겁니다라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부산 구치소 얘기입니다. 과밀화돼 있기 때문에 부산에 구치소를 하나 더 지어서 늘려서 그쪽으로 좀 수용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부산 지역의 반발 때문에 못했다.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19와 관련 없이도 이른바 님비 현상이라고 해서 시설이 필요하긴 하지만 내 지역에는 둘 수 없다라는 부분에 하나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구치소와 같은 수용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처럼 이 도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고 특히 서울, 부산이 거론된 이유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높으면 당연히 주변에 수용시설에 필요한 그러니까 범죄자의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숫자도 상대적으로. 그래서 아마 서울이 아닌 부산을 예로 드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이 코로나19와 상관없이도 뭐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뭐 숙제 중에 하나인 거죠, 우리 사회에. 그리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의 이제 과밀 문제를 이제 해소하려니까 다른 감호소나 다른 뭐 수용시설로 사람들을 떼어놓는 문제. 뭐 물론 그러면서 그쪽에서 우리도 같이 걸리란 얘기냐 하면서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만 또 하나는 가석방이나 구속집행 정지로 집으로 빨리 돌려보내는 문제. 근데 집으로 돌려보내면 글쎄요, 뭐 밖에서 또 감당하라는 얘기가 되나요? 그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뭐 방역을 철저하게 해서 검사를 하고 뭐 확실하게 이 음성이 판정이 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내보낸다라는 전제를 달더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가석방을 과연 실시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석방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면 그러면 이전에는 왜 석방을 하지 않고 했었느냐는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재수자들 사이에서도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지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 뭐 법무부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세워야 하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현재 감염법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특수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감염법에서 이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부분과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라든가 아니면 누구는 그러면 석방의 대상이 되고 누구는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겠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받아줄 만한 가족이 있어서 나는 그냥 여기 남아야겠습니다. 저는 받아줄 만한 가족이 있으니까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차별이 이루어져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건 좀 어려운, 굉장히 예.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런데 그런 가운데 물론 어떤 죄를 지어서 뭐 재판에 의해서 형이 확정되고 또는 재판 중인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국가의 보호를 받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의해서 오히려 보호받기는커녕 국가의 잘못된 관리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아마 소송을 진행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가능할 소송인가요? 일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했고요. 결국 밝혀야 될 부분들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어떤 명백한 관리 소홀이 있었느냐, 그 관리 소홀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감염병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그 중대한 과실로 볼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중대한 과실 때문에 이 당사자들이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느냐, 이 인과관계까지 밝혀야 되는데요. 뭐 쉬운 소송은 절대로 아닙니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메르스 사태 때 한번 이제 삼성 서울병원하고 또 국가를 상대로 국가 배상 청구를 한 그 사례가 지난해 11월에야 항소심이 끝났거든요. 1심에서는 일부 국가의 손해배상을 인정을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또 기각됐습니다. 그만큼 그게 어려운 부분이고, 왜 어렵냐면 국가가 소홀할 수는 있죠. 일부 소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릴 걸 알면서도 이 부분을 용인했다고 볼 정도가 될지, 고의성이 있을 리는 없고, 고의성은 그 과실도 그래서 아주 중대한 과실이 돼야 된다고 해서 인정받는 것이 결코 쉬운 소송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기회에 교정시설 전반에 대해서 좀 잘 감독, 관리,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권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완화 계획이 없다며 거듭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완화해야 한다며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최아영 기자입니다. 여권에서 불거진 양도세 완화론에 민주당은 이틀 연속 진화에 나섰습니다. 양도세 완화를 논의한 적도 논의할 계획도 없다는 점을 거듭 못 박은 겁니다. 이어 부동산 대책은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원칙은 시세 차익 환수와 공급 확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양도 차익에 중과세한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가지고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내부 입단 속에도 나섰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교란을 줄 수 있는 발언은 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론을 찔러보고 아니면 말고식이냐며 비판을 앞세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변화되는가 보다 하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변화의 싹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실효성은 떨어지겠지만 집값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의 매물을 풀리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양도세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게 가장 좋지만 아쉬운 대로 완화라도 하자는 겁니다. 정의당은 양도세 완화로는 4월 보궐선거 표심을 노린 들었다 놨다식의 부동산 정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섣부른 양도세 완화로는 민주당이 수습에 나서면서 일단락됐지만 정치권 분열은 물론 정책 신뢰성에도 흠집만 남긴 꼴이 됐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치고 나가며 거대 양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데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안철수 때리기에 더불어민주당 유력 후보들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얘기가 나오자 불편한 기색을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누가 시켜주지도 않았는데 혼자 야권 서울시장 단일 후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양반은 정신적으로 자기가 유일한 야당 단일 후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는 도대체가 정치 상식으로 봐서 그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안 대표에게 끌려가는 초반 선거 구도에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자체 경선 띄우기에도 주력했습니다. 본선 진출자 4명 가운데 1명을 반드시 정치 신인으로 하는 경선 규칙을 확정해 신인 등장에 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른바 안철수 때리기를 거들었습니다. 갈짓자 행보를 지속하는 분에게 서울을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물음, 이런 것도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당적 변경을 비꼬는 동시에 야권 단일화는 불가능할 거라면서 분열도 부추겼습니다. 2012년 모델은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돌연한 사태 때문에 완전히 김이 빠져버렸던 지금 분위기는 2012년 모델로 가고 있다. 혹시 모를 법여권 분열에 대비해 일찌감치 후보 간 단일화 협약을 통한 집안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거대 양당의 견제 속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극우와 중도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정치 발전에 아주 큰 기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향해 견제구를 날리면서도 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라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면서 단일화의 여지는 여전히 남겼습니다. 야권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상처를 입으실까 좀 걱정이 됩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생각이 같다고 봅니다. 그 목표 지점은 같다고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지율 1위를 달리면서 거대 양당 모두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양당이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들면 양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보신 대로 안 대표를 향해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며 몰아세웠는데요. 야권 단일화 입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단일화를 하려면 솔직해야 돼요. 왜냐면 나로 단일화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 안 돼. 그 누가 자기 단일 후보를 만들어주지도 않았는데 스스로가 단일 후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 위원장과 안 대표 한때는 각별한 사이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10년 전인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청춘 콘서트를 진행하던 안 대표가 김 위원장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두 사람은 정치적 후원 관계로 발전했는데요. 그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견해 차이를 보이며 결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반복됐습니다. 안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을 창당했고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됐는데요. 각 당의 사령탑으로 만나게 된 두 사람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들어보실까요? 김종인 대표 이제 그 인터뷰들을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낡음에 익숙한 사람들은 낡은 생각, 낡은 리더십, 그리고 또 낡은 방법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 사람 사고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 온다고 보고 안 해. 비정상이라고까지 보십니까? 나는 그렇게 봐요. 두 사람의 관계는 지난 2017년 안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제안했던 개혁 공동정부준비위원장직을 김 위원장이 받아들이며 봉합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안 대표가 결국 대선에서 패배하며 좋지 않은 기억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1년 이번에도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창당에 관여하며 한때 안 대표를 도왔던 이상돈 전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른바 안철수 프레임에 걸려든 꼴이라며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당했던 모습이 연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던 김 위원장과 안 대표의 관계,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결론 날까요?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옥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신고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해서 판매한 업체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제품 원료의 유해성이 옥시 제품 성분과는 다르게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 판매한 애경산업 안용찬 전 대표가 1심 선고를 받으러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이마트 전 임직원 등과 함께 제품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가습기 메이트는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00여 명이 피해를 신고한 제품입니다. 논란이 불거진 건 지난 2011년부터지만 유해성 입증 문제로 재수사 끝에 지난 2019년에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비슷한 혐의로 최대 징역 6년까지 확정받은 옥시 제품 사건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가습기 메이트 제품 원료인 CMIT와 MIT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 등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건강피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인정했지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형사사건에 그대로 적용해 인과관계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수사의 실마리가 된 2018년 환경부 종합보고서 역시 유해성을 증명하지 못한 기존 연구에 전문가들의 추정이 덧붙은 의견서 정도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연구 결과가 나오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로서는 지금까지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일, 그것이 다 증거인데 그 증거조차는 인정하지 못하는 사법부나 가해기업이나 정부나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옥시 등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PHMG를 제공한 SK케미칼의 전직 직원 4명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동물 실험과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의 심사 결과도 부정한 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조 판매사와 원료 공급업체 모두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항소하겠다고 밝혀 가습기 살균제를 둘러싼 유해성 논란은 상급 법원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새해 들어서면서 급등했던 코스피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이틀째 숨고르기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에서 대형주의 거래 비중이 74%를 넘어선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년 사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71% 내려 3,125.9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3% 넘게 하락했다가 낙폭을 만회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하루 지수 변동폭은 107포인트로 전날에 이어 변동성이 큰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개인은 2조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에 나서며 매매 공방을 벌였습니다. 지난주 급등을 주도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화학 등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갔습니다. 개인 투자가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조차도 매물이 나오고 다른 여타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가 전날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열을 경고해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코스닥은 0.3% 하락해 973.72로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국내 주식시장에서 20년 사이 네이버, 카카오 등 서비스 업종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전기전자 업종이 포함된 IT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증시 시총 30위 내 IT 업종 비중은 2000년 25.4%에서 지난해
63.3%로 급증했습니다. 미국이 23%에서 35%, 독일이 7%에서 12.9%로 증가한 데 비해 일본과 중국은 감소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증시를 주도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0개 종목에 속하는 대형주는 전날 거래 대금이 32조 9,822억 원을 기록해 유가증권 전체 거래 대금의 74%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 위주로 사들이면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최근 주식하시는 분 많아졌습니다. 너도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021년 슬기로운 투자 전략은 뭘까?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주의해야 할까? 화제의 인물을 한 분 모셨습니다.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니 대표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동학개미운동을 이끄셨다는 얘기도 있고 워런 버핏이라는 별명도 붙으시고 네네. 지난 한 해 바쁘셨죠. 자산운용에 계속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조금 물러나 계십니까? 아유, 참여하고 있죠. 참여하고 계십니까? 네, 예. 네. 지난 한 해 많이 바쁘셨죠. 네, 저는 2020년이 그 한국의 그 자본주의 역사의 한 큰 획을 지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주식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게 굉장히 큰 그거고요. 예. 그 다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다는 거는 일단은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투자할 거냐, 그 다음에 그 투자한 사람들이 역시 내가 주식에 투자하기를 잘했구나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숙제죠. 앞으로의 숙제. 네. 예. 조금 이율배반적인 이미지들이 있었습니다. 다들 주식을 하면서도 다들 조심해. 항상 이제 네, 이 말을 네, 달고 네. 살았으니까. 그렇죠. 하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참 애매할 때가 그렇습니다.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제 주식 관련된 그 미디어도 보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뭐 이래라든지 저래라든지 애매하죠. 그게 이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식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는 딴 게 아니고 노후 준비예요. 노후 준비. 네, 노후 준비죠. 나 혼자 월급을 가지고 노후 준비하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일해줘야 된다. 내가 기업에 투자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건데 한국에 오면서 그게 주식 투자를 도박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사고 파는 걸로. 그게 이제 전환이 됐다고 보는 거죠. 정부 당국이 지금 하시는 말씀 들으면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부동산으로 가지 말고 주식에다가 그 좀 당연한 오래오래 거죠. 묵혀놔라. 정확하게 일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제가 된 거죠. 일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투자하는 거를 현금은 벽장에 가둬두고 예. 부동산 두 개만 했거든요. 아하. 기업에 들어가는 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는 혁신적인 기업이 안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주식에 투자한다는 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좀 과열인 것 같이 보지만 길게 보면 굉장히 시작에 불과하고요. 예.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노후를 준비하는 거다. 주식에 투자한다는 게 물론이죠. 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거 사서 오래 갖고 있으라는 뜻도 담겨 그렇죠. 있을 텐데 이게 미국 시장에서는 그게 통하는데 한국 같은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예. 만약에 정확하게 3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만 원어치 투자했으면 지금 얼마 될까요? 100만 원이요. 정확하게 생각하면 배가 아프죠. 180억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아니라는 게 난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이건 한국 시장이건 결국은 롱텀 인베스터가 돼야 된다. 오늘 뭐 뉴스 시간에 투자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네네. 한이 없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3,000 넘었고 3,200도 잠깐 넘었다 왔는데 언제까지 쭉 상승세가 이어지고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거 알려고 하지 마라. 알려고 하지 마라. 예. 그냥 나는 노후 준비를 위해서 차곡차곡 매일매일 주식을 사겠다. 펀드를 사겠다. 그게 훨씬 좋은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몰려들 거라고 예상은 하십니까?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개인 투자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호흡을 길게 해라. 그 다음에 기업을 보고 투자해라. 빚을 내서 하지 마라. 그리고 월급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해라. 그 다음에 퇴직연금, 자기의 퇴직연금 가지고 투자해라. 예. 그렇게 조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기간에 부자 되지 않는다. 너무 단기간에 돈 벌려고 하지 마라. 그렇지만 주식 투자는 잘한 거다. 근데 보니까
개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 기관들이 매도를 해서 대충 그 양이 맞는 걸로 보면 기관들이 너무 과열됐구나라고 느꼈다고 봐야 됩니까? 기관들은 항상 틀렸어요. 아. 사실은 작년에 1,400까지 떨어졌을 때 기관들 팔았죠. 그래서 예. 기관들이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거 개인들이 해낸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개인들이. 그래서 그 개인들이 들어온 사람들 실망시키시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제도를 바꿔야 되고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깎아주고 예. 그 다음에 기업들도 기업 지배 구조 좋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본시장이 좋아지고 나중에 10년 후에 만이 되고 미국처럼 2만이 될 수 있는 예. 기반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죠. 일단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면서 공매도를 금지시켰습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그 시한이 다 돼서 다시 공매도를 이제 풀어서 하도록 해야 되는데 풀면은 지금 불붙은 이 증시가 아무래도 찬물을 좀 이렇게 얻어맞게 될 거다. 정치권은 안 된다. 저는 거기에 이런 얘기인데.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시장은 놔두는 게 제일 좋다. 놔두는 게. 예, 규제하지 말고 놔둬라. 그리고 공매도 하는 사람 공매도 하라 그래요. 결국 나중에 사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공매도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을 방지하게 하고 거래량 늘게 하고 또 경영진이 잘못했을 때 예. 그런 그 원인도 줄 수가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떤 공매도가 있어서 주가에 하락이 있겠지만 거품을 빠지는 효과가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좋은 현상이 되죠. 이렇게 거품을 계속 빼니까요. 그거는 시장에 그냥 맡겨놔라. 그게 제일 좋은 하는 방법이죠. 말씀이군요. 근데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싫어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걱정하지 말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은 공매도 하거나 안 하건 의미가 없어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좀 이렇게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권고하셨지만 이미 빚을 다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빚을 미안하지만 빚을 만약에 돈을 벌었다면 팔아서 빚을 갚는 게 좋죠. 지금이라도 네, 네. 타이밍을 잡아서 팔아서 빚을 타이밍이 갚아라. 아니라 만약에 지금 내가 빚을 갖고 했다 그러면 빚을 갚는 게 더 중요하죠. 빚을 갚는 게 더 중요하다. 네네. 예. 또 다른 개인 투자자들 특히 흔히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기회를- 정말 어드바이스 주면은 시장을 보지 마라. 떨어져 있어라. 증권 방송 보지 마라. 증권 방송 보지 마라. 네. 증권 방송은 매일 오늘 주식 시가가 어떻게 됐고 기관이 팔았고 개인이 샀고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하는 거예요. 예. 내가 20년 후에 10년 후에 그 삼성전자처럼 10배, 20배, 100배를 벌면 예. 노후 준비 끝났는데 예. 왜 지금 내가 노후가 20년 남았는데 내가 왜 지금 그 1%, 2%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내가 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빚이 불안할 정도로 많다면 무리했다면 빨리 팔아서 그렇죠. 갚고 시작을 그러니까 해라. 예를 들어서 예. 내가 만약에 1억인 투자가 돼 있다 그러면 그 중에 빚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 그러면 괜찮은데 그게 대부분의 빚이었다 그러면 예. 잠을 못 자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여유 자금으로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게 한국의 주식이 우량 주식이고 괜찮은 회사인 것 같은데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횡보로 옆걸음만 하니까 옮겨 타야 되나 이제 이런 걱정들을 늘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퇴직연금부터 하는 게 그래서 퇴직연금 펀드만 가능하거든요. 예. 굳이 자기가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돈이 있어요. 퇴직연금. 그거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또 연금저축펀드라는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로 투자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여유자금으로 하시고 예. 그리고 직접 투자는 그 다 한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아요. 펀드 자산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새 펀드 깨갖고 내가 직접 할게 하면서 젊은이들이 나서는데 그건 그래서 어떻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산운용사는 지금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직접 투자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왜냐하면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직접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적어도 30개 종목, 40개 종목을 가져야 되는데 대부분 뭐 삼성전자 하나를 산다든가 뭐 카카오를 혼자 산다든가 굉장히 위험하죠. 펀드에서 맨 처음에는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이제 흔히 실망해서 그렇거든요. 그것도 단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근데 펀드들도요. 물론 좋은 펀드가 있고 나쁜 펀드가 있겠지만 오랫동안 갖고 있었으면 다 돈을 벌었어요. 근데 대부분 수익률 게임으로 생각해요. 20% 벌었다, 5% 빠졌다. 네. 그런 의미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 흔히 블랙스완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게 툭 튀어나오면서 무너질 땐 더 아프다라고 이제 하는데
올 한 해 그런 게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건 언제든지 가능하죠. 언제든지요? 그렇지만 그게 바잉 오퍼튜니티예요. 예. 내가 노 준비하려고 투자하는 사람은 바잉 찬스예요. 이때가 살 때구나. 왜냐하면 기업은 그대로 있는데 가격만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을 보는 사람은 이 기업은 돈을 굉장히 잘 버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났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 팔죠. 근데 그때가 현명한 사람들 그때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길게 노후 준비를 위해서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별로 신경이 안 쓰이죠. 그래서 시장하고 멀어져야 되고요. 증권 방송 너무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주식 투자는 뭐 정해진 법칙대로 하면 성공하고 있는 게 아니고 리스크는 늘 있는 거고 개인 책임화에 해야죠. 주식 투자는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위험하죠. 노후 준비가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데 어떤 걸 하느냐, 내 노후 준비다. 그리고 여유적으로 한다. 매일매일 조금씩 한다. 이게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윤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치킨 가게입니다. 오늘이 치킨집과 관련한 내용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바로 공군 치킨 갑질 논란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이죠. 지난해 12월 초 배달 대행 업체 애플리케이션에 남겨진 이 리뷰가 발단이었습니다. 배달비를 선결제했는데 배달 기사가 1,000원을 더 요구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별점 1개를 줬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니라 그 밑에 나온 이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단체 주문했을 때도 닭 가슴살만 줘서 결국 환불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부대라서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거슬러 지난해 5월로 갑니다. 당시 부대 간담회를 위해서 한 공군 부대에서 순살치킨 60마리를 시켰는데 가슴살이 유독 많고 잡내가 나는 등의 이유로 치킨을 모두 환불 조치했다는 겁니다. 앞선 리뷰를 읽고 이 치킨 가맹점 사장이 다시 댓글을 달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당시 60마리 125만 원어치 닭을 드리고 10원 한 장 못 받았다면서 앞으로 공군부대 주문은 일절 받지 않겠다고 격앙된 어조로 글을 올린 것인데요. 이 내용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면서 공군이 치킨집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군부대 관계자라고 밝힌 해명글이 다시 나왔습니다. 당시 치킨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먹지 못할 정도였고 가맹점 사장도 이를 인정해서 문제없이 환불했다는 내용입니다. 공군 측은 해당 부대는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부대 관계자는 당시 치킨 품질에 대한 문제로 환불 조치했지만 이 전역을 앞둔 병사가 경솔하게 평점을 올리는 등 양쪽 모두에게 실수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가맹점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치킨 가게를 직접 찾아가서 봤지만 문을 닫은 상태여서 가맹점주의 이야기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 관계자는 지난해 5월 사건이 뒤늦게 논란이 됐다면서 이 별점 테러를 업주들이 두려워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별점 리뷰 하나에 들불처럼 번진 논란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고객들의 리뷰에 목숨 걸 수밖에 없는 가맹점주, 또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판을 가하는 온라인 댓글 문제, 작게만 볼 수 없는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북한이 오늘도 8차 당대회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부문별 협의회를 열어서 결정서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당 원로들에게는 기념 행사 초청장을 보냈다고 전해 당대회 폐막과 열병식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북한 당대회의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서 초안을 만들기 위해 부문별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업, 농업, 군사 등 부문별로 나눠 새로운 5개년 계획 기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목표와 달성 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없이 최룡해, 조용원, 리병철, 김덕훈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주재했는데 이번 당대회에서 약진이 두드러진 조용원이 최룡해에 이어 두 번째로 호명된 점이 특히 눈에 띕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부터 해서 최측근으로서 한 번도 자리를 물러난 적이 없을 정도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가장 꿰뚫고 있고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조직 지도 담당 비서 또는 내지는 당 정치국 상무위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로 아마. 결정서 초안이 완성되면 다시 당대회에서 논의해 최종 결정서를 추인하고 폐막하는데 이변이 없다면 지난 5일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당대회는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폐막에 앞서 당 원로들을 기념행사에 초대하는 초청장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기념행사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당 비서들이 최고위 원로들의 숙소로 직접 찾아가 초청장을 건네 폐막을 기념한 열병식 초대장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군 동기훈련 등으로 작년 10월 당 창건일 열병식보다는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군 당국은 이번에는 어떤 무기가 등장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등으로 일정을 축소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일주일 넘도록 8차 당대회가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인 당대회 최종 결정서와 김정은 위원장의 폐회사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미국 워싱턴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이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워싱턴의 코로나19 확진자까지 급증하자 워싱턴 시장은 취임식 참석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평소 관광객이 붐비던 워싱턴 기념탑이 한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추가 폭력 사태 우려로 오는 24일까지 문을 닫고 일반인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이 열릴 미 의사당 주변엔 철책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시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지 시간 11일 수도 워싱턴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Our goals right now are to encourage Americans to participate virtually and to protect the District of Columbia from a repeat of the violent insurrection. 취임식 일주일 전인 13일부터 주 방위군 15,000명이 투입돼 워싱턴 DC를 전면 봉쇄하고 의사당 주변에 일반인 접근이 제한됩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50개 주 수도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을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6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부른 대규모 시위는 워싱턴 DC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사당 난입 당시 피신 장소에서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있던 연방 하원 의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일주일 워싱턴 DC의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290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조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도가 잇따라 나갔는데 9330님이 다들 피해를 호소하면서 거리 두기 완화를 요구하지만 코로나가 더 확산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해주셨고요. 예, 2071님 너무 어려운 현실이지만 버티고 협조해 잘 극복하고 활짝 웃을 날을 앞당깁시다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눈이 다시 내려서 길이 위험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2813님, 수도권 눈 소식에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다들 빙판길 조심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의견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또 앞서 퇴근길 교통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내린 눈이 쌓이고 얼어 미끄럽다고 하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